2004년 가을, 전라남도 순천. 마을 뒷산에 농로를 내기 위해 포크레인이 땅을 파던 중 버킷 끝에 무언가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삭은 천 조각,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사람의 뼈.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경찰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유골의 신원이 확인되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지요. 12년 전 가을밤, 홀연히 사라졌던 승평마을 이장 윤병호. 아내 정금수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남편의 고무신을 꺼내놓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매일 올려다보던 바로 그 산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의 손에 의해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2년 순천 승평마을 이장 실종 사건, 그리고 12년 뒤 포크레인 기사가 파낸 진실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2년 10월, 전라남도 순천 승평마을. 별을 거둔 논바닥이 허옇게 드러나고 감나무의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늦가을이었습니다. 해가 부쩍 짧아져 6시만 넘으면 마을은 깜깜해졌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낮게 깔리는 그런 계절이었지요. 승평마을은 순천 시내에서 차로 30분 남짓 들어가야 닿는 작은 농촌이었습니다. 가구수가 40여 호, 주민이라야 150명 남짓. 마을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고 마을 앞으로는 좁은 농로가 면 소재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은 윤병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59세, 살짝 구부정한 어깨와 까무잡잡한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농촌 어른이었지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마을 대소사에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에 서류 낼 일이 생기면 윤병호가 대신 다녀왔고 이웃집 지붕이 새면 윤병호가 사다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리 이장님이라 불렀고 그 호칭에는 신뢰와 전기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정금수는 그의 56세, 얼굴이 둥글고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맑아서 금순이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마을에 돌 정도였지요. 부부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장성하여 서울과 광주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만 남아 논서 맞이기와 밭 한 떼기를 붙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금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래기를 무쳤습니다. 윤병호는 마루에 앉아 볏짚을 추리고 있었지요.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좁은 부엌 밥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시래기나물, 김치, 텃밭에서 딴 풋고추 몇 개.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마친 윤병호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관에 잠깐 다녀올게. 오늘 마을 개발 건으로 몇 사람 만나기로 했어. 이 밤에? 내일 낮에 하지 그래요. 허태수가 오늘 저녁에 잠깐 모이자고 했어. 금방 다녀올 거요. 윤병호는 낡은 잠바를 걸치고 고무신을 끌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금순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구부정한 어깨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일찍 들어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금수는 남편이 모퉁이를 도는 것을 지켜본 뒤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정금순이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끝나고 심야 프로그램이 시작되어도 윤병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금순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모임이 길어져도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거든요.
정금수는 고무신을 신고 마을 회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밤의 시골길은 고요했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서걱서걱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지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정금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당겨 보았지만 잠겨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서방, 우리 영감 못 봤어? 잠결에 나온 이웃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세 집을 더 돌았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허태수의 집도 찾아갔지만 대문 안쪽에서 들리는 것은 코 고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정금수는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열어놓은 채 마루에 앉아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금수는 면사무소 공중전화에서 순천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젯밤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오후에 순천경찰서 소속 강만식 순경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30살의 젊은 순경으로 면 단위 실종 사건은 처음 맞는 듯 다소 서툰 모습이었지요. 강만식은 정금순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뒤 마을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고 이틀 사이 내린 비 때문에 바깥의 흔적도 씻겨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던 중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고갯길 초입에 윤병호의 경운기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시동키가 꽂혀 있었고 짐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흙바닥은 비에 젖어 발자국이나 바퀴 자국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관에 간다면서 왜 경운기가 뒷산 쪽에 있는 것일까? 강만식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틀간 마을 주민 15명에 대한 탐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일찍 잤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마을 새마을 지도자 허태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해 54세,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굵은 사내로 마을에서 윤병호, 다음가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강만식 앞에 앉은 허태수는 침착했습니다. 어제 저녁 회관에서 이장님을 봤지요. 임야 매각건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시 반쯤 끝났고 저는 곧장 집에 갔습니다. 그 뒤로는 모릅니다. 다른 참석자는 없었습니까? 원래 서너 명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저하고 이장님 둘만 이야기했지요. 강만식은 진술을 기록하고 다음 주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허태수에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젊은 순경의 한계였을 수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지위가 주는 신뢰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사건의 운명이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탐문을 넓히고 면사무소와 가게에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흑백 전단지가 붙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천경찰서에는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었고 단서 하나 없는 실종 사건은 서류 더미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제. 그 두 글자가 서류철 표지에 찍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중단된 뒤 마을에서는 소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장이 빚이 있었다더라. 야반도주 아니겠어. 사실 윤병호에게 큰 빚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 힘으로 걸어다니는 법이었지요. 한 사람이 빚이 있었다더라 하면 다음 사람은 빚이 많았다더라 로 바꾸어 전했고 그 다음 사람은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갔다더라 로 키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정금순의 귀에도 그 소문은 어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슬쩍 눈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찔려왔지요. 어느 날 마을 안악 하나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금순아, 이제 마음 접어야 하지 않겠어. 올 사람이면 벌써 왔지. 정금수는 그 안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여. 뭔가 일이 있은 거여.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빨래를 짜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992년이 저물었습니다. 정금수는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20포기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젓갈을 버무리는 일을 혼자 해냈지요. 예전에는 남편이 배추를 나르고 항아리를 옮겨 주었는데 그 빈자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런 때였습니다. 김장을 끝낸 날 저녁, 정금수는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서 이웃에 들릴까봐. 새해가 밝자 정금수는 대문 앞 신발장에 남편의 고무신을 꺼내 놓았습니다. 먼지를 닦고 가지런히 놓아두었지요. 영감, 당신 신발 여기 있어. 돌아오면 바로 신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고무신 위로 먼지가 쌓이고 고무가 햇볕에 갈라지고 빗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정금수는 그 고무신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정금순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승평마을 이장 윤병호 실종 사건, 순천경찰서 미제 사건 서류 철의 한 줄로 남은 이 사건은 그렇게 시간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품듯 둘러선 그 야트막한 뒷산 어딘가에 진실이 흙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아직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참 무심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느리고 잊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빠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든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승평마을 위로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1993년 윤병호가 사라진 이듬해 승평마을에 새 이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박상덕이라는 어른이 맡았지요.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병호가 사라진 뒤로 이장이라는 자리가 꺼림칙한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윤병호의 빈자리를 의식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잠시 침묵이 흐르곤 했지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침묵은 짧아졌고 5해가 지나자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는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메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금순에게 시간은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첫 해, 정금순은 혼자서 논농사를 지었습니다. 논둑에 풀을 베고 물골을 살피고 가을에 별을 베어 말리는 일까지 57세의 여인이 서 맞이기 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허리가 아파서 밤마다 파스를 붙였고 무릎이 시려서 한여름에도 보호대를 풀지 못했습니다. 금순아, 농사를 줄여. 논 한 마지기는 남한테 맡기지 그래. 이웃이 걱정스레 말해도 정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이 돌아오면 논이 엉망이면 어떡해. 그이가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꾼 논인디. 정금순에게 논은 단순한 농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것이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논을 가꾸는 일은 곧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었습니다. 면사무소 간판이 새로 걸렸고 마을 앞 흙길에 아스팔트가 깔렸지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 윤재혁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안 돼. 여기 있어야 해. 엄마, 아버지는. 재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금수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재혁아, 네 아버지는 살아있어.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혁은 대문 앞에 놓인 아버지의 고무신을 보았습니다. 고무가 갈라지고 색이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고무신을
재혁은 한참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편 윤병호가 사라진 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유, 임야 매각 문제였지요. 승평마을 뒷산 임야는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 소유였습니다. 선조 때부터 함께 나무를 하고 밤을 줍던 산이었지요. 그런데 1991년 무렵 외지업자가 이 임야를 사서 펜션 단지를 짓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민 상당수가 찬성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살기가 팍팍했으니까요. 새마을 지도자 허태수가 찬성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산을 묵혀봐야 뭐 합니까? 팔아서 마을 발전에 쓰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장 윤병호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 산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 것이었소. 내가 이장인 한 이 일은 안 됩니다. 이장의 동의 없이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 허태수와 윤병호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지요. 그런데 윤병호가 사라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종 석 달 만에 허태수가 임시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장 부재 상태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안건을 상정한다. 며 매각건을 올렸고 다수결로 통과시켰지요. 정금수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면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렇게 반대하던 일을 영감이 없는 사이에 밀어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금수는 논둑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이 넘어가는 것도 서러웠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매각 이후의 전개는 허태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업자는 경기 침체로 자금이 막혔고 펜션 단지는 착공도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지요. 땅은 주인만 바뀐 채 묵혀졌고 마을에 돌아간 대금은 가구당 7~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허태수가 중간에서 사례금을 챙겼다는 소문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무도 몰랐지만 허태수네 마당에 자동차가 새로 들어선 것을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누구도 정면으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실종 7년째 딸 윤정아가 광주에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대요. 7년이 지나면 정금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면 그 일을 죽은 사람으로 치는 거잖아. 안 해. 법적으로 윤병호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채로 남았습니다. 정금수는 그해 가을에도 63세의 나이에 낫을 들고 별을 베었지요. 세월은 마을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40여 가구이던 것이 20여 가구로 줄었고 빈집이 늘어갔습니다. 구멍가게도 문을 닫았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산이었습니다. 봄이면 초록, 가을이면 붉은빛,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마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산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태수도 늙어갔습니다. 2004년 66세, 머리가 하얘지고 등이 굽었지만 마을에서의 위치는 여전했지요. 매일 아침 정자나무 벤치에 나와 보리차를 마시고 가끔 뒷산밭에 올라가 감자와 고구마를 돌보았습니다. 그 밭은 산 중턱 경사면에 있었습니다. 밭 아랫다는 경사가 가파르고 수풀이 우거져서 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밭에 오르면 허태수는 잠깐 쉬곤 했습니다. 아랫단 경사면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요. 그 경사면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허태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그 위를 밟으며 허태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004년 봄 군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승평마을 뒷산 농로를 확장 포장한다는 계획이었지요. 좁은 흙길을 폭 4m 콘크리트 도로로 넓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공사 구간, 지도가 배포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뒷산 중턱을 관통하여 이웃 마을까지
약 2km 구간이었지요. 허태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받아든 허태수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중턱을 지나는 구간 중 경사면을 깎아 길을 넓히는 부분. 그 위치가 바로 자신의 발 아랫단이었습니다. 허태수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허태수는 지도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허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2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2004년 10월, 감이 익기 시작할 무렵, 승평마을 뒷산에 포크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 2대가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을 모는 기사는 최동식이라는 사내였습니다. 43살, 20년 넘게 중장비를 몰아온 베테랑이었지요. 최동식은 공사 첫날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묵직하게 돌아갔고 가을 햇살이 산비탈에 노랗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의 포크레인이 12년간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을 파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을 뒷산의 흙은 오랜 세월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흙 아래의 것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목요일 아침, 최동식은 순천 시내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것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습관이었지요. 작업복을 입고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승평마을 현장까지는 차로 40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별을 거둔 허연 들녘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되리라는 것을 최동식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오전 8시 반 현장 도착. 최동식은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무전으로 지시했지요. 최 기사, 어제 구간 아래쪽으로 1m 더 깊이 파주세요. 버킷이 흙 속으로 파고들었고 붉은 흙이 퍼 올려졌습니다.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파고, 올리고, 쏟고,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삽을 퍼 올리던 때였습니다. 버킷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돌인가 싶어 각도를 바꿔 다시 들어 올렸는데 올라온 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흙투성이에 심하게 사가 있었지만 분명 천이었지요. 질긴 섬유질이 시로라기처럼 풀어져 있었고 무슨 색이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최동식은 버킷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파낸 흙 단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삐죽 드러나 있었지요. 나무뿌리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무뿌리는 저런 색을 내지 않습니다. 뼈였습니다. 최동식의 손이 레버 위에서 굳었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파왔지만 사람 뼈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동물 뼈라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뼈의 크기, 두께, 그리고 옆에 함께 나온 천 조각. 시동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산비탈의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니 길쭉한 뼈 하나와 작은 뼈 조각, 여러 개가 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감독님,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현장 감독이 달려와 흙 단면을 확인하고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지요. 오전 10시 20분 순천경찰서 형사 2명이 도착했고 뒤이어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하얀 방호복의 감식요원 4명이 장비를 들고 올라왔지요. 발견 지점 방향 5m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감식 요원들은 작은 삽과 붓으로 흙을 걷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이 단숨에 해치울 일을 사람 손으로 한 줌씩.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세심하게. 오후가 되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사람 한 명이 엎드린 자세로 묻혀 있었지요. 팔이 몸 아래에 접히고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 자연스럽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형태였습니다. 유골 주변에서 삭은 천 조각과 지퍼 파편, 녹슨 허리띠 버클, 작은 접이식 칼이 함께 나왔지요. 감식반 책임자가 소견을 밝혔습니다. 매장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10명 가까이 모였지요. 20여 가구 마을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누구 뼈일까? 이 산에 등산객이 어딨어? 동네 사람밖에 안 다니는 산인디.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사라진 이장님 아닌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2년 전 사라진 윤병호가 사람들의 입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허태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벤치 끝에 앉아 보리차를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어른, 저 산에 밭이 있으시잖아요. 수상한 거 보신 적 없어요? 글쎄, 나는 모르겠어. 밭에만 다녔지.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연습해온 평온함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정금순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뒷산 공사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금수는 부엌 찬장에 기대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영감이요? 직원이 돌아간 뒤 정금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대문 앞 고무신 위로 낙엽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정금수는 순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이재훈 경위를 만났습니다. 37세, 경력 13년 차. 안경 너머의 눈이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인상이었지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원 확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금수는 낡은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치과 기록이었지요. 1989년 어금니 2개, 금보철, 1991 연 앞니 브릿지 수복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DNA 대조를 위해 유가족의 검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혈육인 자녀의 DNA가 필요했지요. 정금수는 서울에 있는 아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재혁은 이틀 뒤 순천경찰서를 찾아와 구강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살짝 문지르는 30초도 안 걸리는 절차였지만 재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위님, 결과가 우리 영감이면 어떡합니까? 어머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열흘 뒤 10월 30일 일 이재훈의 책상 위에 국가수 감정 결과서가 놓였습니다. 치과 기록 대조, 유골의 어금니 금보철이 1989 년 시술 기록과 정확히 일치, 앞니 브릿지 역시 1991 년 기록과 부합, DNA 대조, 유골에서 추출한 DNA와 아들 윤재혁의 프로파일을 대조한 결과 친부자 관계에 부합하는 유전적 연관성 확인, 성별 남성, 추정 연령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결론, 유골은 1992 년 실종된 윤병호 본인으로 확인됨. 12년 만에 윤병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뼈로. 같은 날 오후 이재훈은 정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유골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윤병호 어르신 본인입니다. 긴 침묵 뒤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이 그 산에 있었구먼요. 매일 올려다보던 그 산. 고무신을 놓아두고
남편을 기다리며 보낸 12년. 남편은 바로 그 산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재훈은 기록 보관실에서 꺼내온 1992년 수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철, 손으로 쓴 조서, 흐릿한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지요. 서류를 넘기다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태수의 진술. 모임이 끝난 뒤 곧장 집에 갔습니다. 그 옆에 강만식 순경의 메모. 모임 참석자 2명, 윤병호, 허태수. 모임이 끝난 뒤 윤병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허태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에서 이 점은 깊이 파고들어지지 않았지요. 이재훈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에 기재된 유골 손상 소견이었지요. 두개골 후방부에서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 흔적 확인. 상당한 힘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뒤통수를 둔기로 맞은 것이었습니다. 실족사도, 자살도, 사고사도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뒤에서 무거운 것으로 윤병호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수첩을 꺼내 이름을 하나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허태수, 실종 당일 마지막 목격자, 임야 매각 이해관계자, 유골 매장 지점 인근 토지 경작자. 12년 전에는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사건 전체를 여는 열쇠일 수 있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즉시 사건을 재분류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타살 혐의 변사 사건. 1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재수사를 3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유골과 매장 현장의 물적 증거. 둘째, 당시 주민들의 재진술. 셋째, 실종 전후의 이해관계 변동. 12년이라는 세월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함께 엷게 만드는 법이지요.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훈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갈래, 매장 지점 분석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위치는 마을 뒷산 중턱, 농로에서 약 30m 들어간 경사면 아래였지요. 토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점은 1992년 당시 허태수의 밭과 마을 공유 임야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히 허태수의 밭 아랫단 경사면. 허태수가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었고 외부인이 접근하기에는 숲풀이 우거져 쉽지 않은 위치였지요. 이재훈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밭에서 매장 지점까지는 걸어서 3, 4분 거리. 길이라 할 것도 없는 숲풀 사이 좁은 틈이었지만 이 밭을 오래 일군 사람이라면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지요. 매장 지점에서 마을 쪽 농로까지 경운기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항공 사진으로 확인하니 1992년 당시에도 경운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흙길이 있었지요. 경운기, 실종 당일 고갯길, 초입에서 발견된 윤병호의 경운기. 이재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추어졌습니다. 두 번째 갈래, 주민 재진술. 이재훈은 1992년 당시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녔습니다.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듯 물었지요. 12년 전 그 가을밤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오복남, 72세의 마을 최고령 주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로 윤병호 집에서 새 집 건너에 살고 있었지요. 이재훈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내자 오복남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뒷산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에 내가 본 게 있긴 한디. 오복남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마을 뒷길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경운기 한 대가 전조등 없이 뒷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마을 뒷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는 순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짐칸에 무언가를 실은 것처럼 뒤쪽이 쳐져 있었지요. 불도 안 켜고 밤에 산으로 가길래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가로등 밑을 지날 때 본 그 뒷모습이 허태수 어른 같았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허태수 어른은 체격이 크잖아요. 어깨가 딱 벌어진 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지. 가로등 불빛에 딱 비쳤어. 왜 당시에 경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복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마 싶었지. 밤에 밭에 뭐 가지러 갔나 보다 했지. 시골 마을에서 이웃 흉을 보면 살기가 어렵자녀. 근데 뼈가 나왔다고 하니께 이제는 말해야 쓸 것 같았어. 이재훈은 오복남의 진술을 정식 조서로 받았습니다. 12년 만에 나온 목격 증언이었지요. 세 번째 갈래, 이해관계 변동. 면사무소와 등기소에서 확인한 사실은 이랬습니다. 실종 석 달 후 허태수 주도로 임야 매각이 의결되었고 매수인인 외지업자의 사촌이 허태수의 처남이라는 인적 관계가 확인되었지요. 단순한 마을 개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허태수는 인척 관계의 업자에게 임야를 넘기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했고 사례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병호가 살아 있었다면 이 매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이장이 사라지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재훈은 증거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지점이 허태수의 밭 경계 아니라는 사실. 실종 당일 밤 불을 끈 경운기를 몰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증언. 실종 직후 임야 매각을 추진했으며 매수인과 인척 관계라는 정황. 그리고 두개골의 둔기, 타격 흔적. 하나하나는 간접 증거였지만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여기에 결정적인 모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허태수는 8시 반에 모임이 끝나고 곧장 집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복남은 밤 10시에 허태수로 보이는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지요. 집에 갔다면 밤 10시에 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불도 켜지 않고 짐칸에 무언가를 실은 채로. 이재훈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허태수를 피의자로 소환해야 합니다. 2004년 11월 초 이재훈 경위와 형사 한 명이 승평마을 허태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낮은 돌담 너머로 감나무가 보이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허태수가 직접 나왔습니다. 밭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듯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허태수 씨, 윤병호 이장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허태수는 잠시 이재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가겠소. 깨끗한 남방으로 갈아입고 나온 허태수는 경찰 차량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면소재지를 지나고 국도에 올라서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순천경찰서 조사실. 이재훈이 맞은편에 앉았고 허태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운기를 타고 뒷산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허태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재훈은 오복남의 조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어서 토지 대장, 매장 지점 분석 자료, 임야 매각 기록을 하나씩 펼쳐 놓았지요. 6월 발견 지점은 허태수 씨 밭, 경계 아래입니다. 밤 10시에 불 끈 경운기가 그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격되었고요. 실종 직후 허태수 씨가 매각을 추진한 업자는 처남의 사촌입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재훈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윤병호 이장의 두개골 뒤쪽에서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허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66세 노인의 얼굴 위로 12년 전
가을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이재훈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은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증거가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재훈이 선택한 방법이었지요. 조사실의 시계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허태수의 입이 열리기까지 아직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순천경찰서 조사실. 오후 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허태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토지 대장, 매장 위치도, 목격 진술서, 임야 매각 기록. 12년간 흙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종이 위에 올라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재훈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의 시계 초침만이 가늘게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허태수의 얼굴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고 무릎 위에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지요. 그리고 허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이 천천히 올라와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2년이요. 낮은 신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허태수가 손을 내리고 붉어진 눈으로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재훈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태수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1992년 10월 17일 밤 마을 회관. 모임은 짧게 끝났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오지 않아 윤병호와 둘만 남았지요. 모임이 끝난 뒤 허태수는 임야 매각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업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이번에는 찬성해달라고요. 윤병호는 단호했습니다. 태수야, 그 산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 거였어. 내가 이장인 한 그 일은 없어. 허태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데 이장 혼자 막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윤병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회관 뒤편 마당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밀치고 당기는 사이에 허태수의 손에 마당에 놓여있던 돌이 잡혔지요. 아이 머리만 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허태수는 그 돌을 윤병호의 뒤통수에 내리쳤습니다. 윤병호는 소리 없이 쓰러졌고 피가 흙바닥 위로 번져 나갔지요. 허태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고요. 그러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맥을 짚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허태수는 윤병호의 경운기를 끌고 왔습니다. 시신을 짐칸에 올리고 거적으로 덮었지요. 전조등을 끄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간 다닌 길이었으니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밭 아랫단 경사면, 수풀이 우거진 곳,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발로 밟아다지고 낙엽을 뿌렸지요. 경운기는 고갯길 초입에 세워두었습니다. 키를 꽂아 놓은 것은 윤병호가 스스로 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장이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씻어도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허태수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정자나무에 나가 앉았습니다. 금순이 아주머니가 영감 찾는다고 울면서 다닐 때 나는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수하면 감옥에 가고 가족도 망하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태수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밭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자리를 밟았습니다. 발밑에 병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재훈은 녹음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허태수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허태수의 체포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태수 어른이 설마 정자나무 아래에서 함께 보리차를 마시고 경조사마다 빠지지 않던 사람이 범인이었다니. 오복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말을 했으면 12년이나 안 걸렸을 텐디. 그러나 오복남을 탓할 사람은 없었지요. 시골 마을에서 이웃을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금순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마루에 앉아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직접 찾아와 말했지요. 어머님, 허태수 씨가 자백했습니다. 정금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같은 마을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 그 사람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정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경희님, 우리 영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골은 순천의료원 연간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보러 갈 수 있습니까? 며칠 뒤 정금수는 아들 재혁, 딸 정가와 함께 연간실을 찾았습니다. 조그마한 유골함이 하얀 천 위에 놓여 있었지요. 한 사람의 일생이 저 작은 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유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고 정아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정금수는 유골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함을 어루만지듯 쓸었지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왔어. 이제 집에 가자. 2005년 봄,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허태수의 자백과 목격 증언, 유골의 둔기 손상 소견, 매장 지점과 밭의 관계, 임야 매각 정황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지요.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시신을 은닉하고 12년간 은폐한 점, 피해자 부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고령인 점을 함께 고려하였지요. 포크레인 기사 최동식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팠지만 그날처럼 손이 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계가 진실을 파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평마을 뒷산 농로는 그해 안에 완공되었습니다. 유골이 나왔던 경사면에는 새 흙이 덮이고 이듬해 봄에 풀이 자랐지요. 정금수는 남편의 유골을 뒷산이 보이는 공원묘원에 안장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지요. 승평마을 이장 윤병호, 여기에 잠들다. 장례를 마친 날, 정금수는 대문 앞에 놓아두었던 남편의 고무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고무신. 고무는 갈라지고 색은 발의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요. 정금수는 그 고무신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대문 앞 12년 동안 고무신이 놓여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가을이면 정금수는 공원묘원에 올라 남편의 묘 앞에 감을 올렸습니다. 승평마을의 감, 주홍빛이 선명한 잘 익은 감이었지요. 묘 앞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올해 논농사 잘 됐어. 걱정 마. 바람이 불면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고 정금수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이라 생각했지요. 땅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비밀도, 진실도, 세월도, 그리고 때가 되면 품었던 것을 다시 내어놓지요. 승평마을의 산은 12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서울 중구 신당동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골목 가득 번지던 그 거리에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 새벽마다 양념을 만들고 떡을 불리고 손님마다 한마디씩 정을 건네던 할머니 박순덕. 67해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 가을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인사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큰아들은 말했지요. 어머니는 시골 친척 댁에 가셨습니다. 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자식들의 말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낡은 가게의 바닥을 뜯어내던 인부들이 시멘트 아래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합니다. 그 유골의 주인은 바로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평생을 떡볶이 하나에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자식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는 떡볶이로 유명한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신당역. 5번 출구로 나와 왼쪽 골목으로 접어들면 허름한 간판들이 어깨를 맞댄 좁은 길이 나타났지요.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떡볶이 가게마다 저녁이면 빨간 불빛과 함께 매콤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맥주 한 잔에 떡볶이를 집어먹고 교복 입은 학생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며 들어오는 곳. 그것이 2001년 무렵의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초입에 낡은 2층 건물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 유리문 위에 빛바랜 글씨로 순덕이네 떡볶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 있었지요. 간판만 보면 허술해 보이지만 저녁 6시만 되면 좁은 가게 안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는 신당동에서도 손꼽히는 오래된 가게였으니까요. 주인의 이름은 박순덕이었습니다. 1934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의 딸로 자라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지요. 24세 같은 공장 관리인이던 남편 박만수를 만나 결혼했고 34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6살, 딸 미경이가 3살이었고 뱃속에는 막내 정수가 자라고 있었지요. 34살의 미망인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준 쌀 한 가마가 전부였고 시댁은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순덕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울 수 없었지요. 그렇게 몇 년을 공장 일과 삭바느질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1972년 순덕은 결심합니다. 신당동 골목 한켠에 작은 좌판을 펴고 떡볶이를 팔기 시작한 것이지요. 떡과 고추장, 설탕을 넣고 달달 볶아낸 소박한 떡볶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장사가 쉬울 리 없었지요. 여름에는 파리를 쫓고 겨울에는 손이 트도록 떡을 빚었습니다. 경쟁하는 가게도 많았고 손님이 하루 종일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의 밥값, 학비, 교복값. 그것이 이 사람을 새벽같이 일어나게 만든 힘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좌판은 노점이 되었고 노점은 가게가 되었습니다. 1985년 순덕은 골목 초입에 2층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어 마련한 집이었지요. 1층에 가게를 내고 2층에 새 아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순덕은 처음으로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 뒤로도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 무엿, 간장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 양념장을 만들지요. 떡은 전날 밤에 불려둔 것을 꺼내 한 번 더 헹굽니다. 어묵은 직접 사각형으로 잘라 꼬치에 꿰고 삶은 달걀을 까서 양념에 졸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이구, 어서 와요. 많이 드셔요. 더 줄게.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에 전기 묻어났지요. 접시에 떡볶이를 수북이 담아주고 어묵 국물을 넉넉히 따라주는 것이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단골 중에는 20년 넘게 이 가게만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처음 와서 결혼하고 아이 데리고 다시 오는 손님. 할머니는 그런 손님을 볼 때마다 입가에 주름이 깊어지도록 웃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삶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습니다. 자식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박정호, 1962년생으로 2001년 당시 39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렇다 할 직업 없이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볶을 때 불 앞에 서기도 하고 어묵꼬치를 꿰기도 했지요. 할머니는 정호가 장차 가게를 이어받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25 무렵부터 화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형들과 치는 소일거리 정도였지요. 그것이 언제부턴가 노름이 되었고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30이 넘을 무렵에는 카드빚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이번에 다 갚고 끊을게. 할머니는 매번 한숨을 쉬면서도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몇 번이나 갚아주었는지 할머니 본인도 셀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정호의 마지막은 언제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딸 박미경, 1965년생, 36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건설업을 한다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 김태식의 사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무너지면서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전전했고 미경은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지요. 미경은 겉으로는 효녀였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 가게에 나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지요. 엄마, 건강 챙겨 하며 살뜰한 척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당동 건물의 시세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미경은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확인해 둔 상태였지요. 2001년 당시 그 건물의 시가는 약 3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있는 데다 역세권이었으니까요. 미경에게 그 건물은 어머니의 유산이 아니라 기울어진 살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박정수, 1968년생, 33살이었습니다. 셋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지요.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해서 딸 수빈이를 낳았습니다. 정수는 형이나 누나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용돈을 붙였고 명절이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손녀 수빈이를 무릎에 앉히고 떡볶이를 시켜서 먹였습니다. 우리 수빈이, 할머니 떡볶이 맛있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면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요. 할머니에게 정순의 가족은 고된 삶에서 얻은 유일한 위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2001년 추석이 지난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월 초 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저녁이었지요. 할머니는 세 자식을 가게에 불러 모았습니다. 정호는 신당동에 살고 있었으니 그냥 내려오면 됐고 미경은 관악구 봉천동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정수는 대전에서 올라왔지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떡볶이가 한 냄비에 올라왔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세 자식 모두 짐작하고 있었지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뜬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올해 67이다. 이 나이까지 가게를 잡고 있는 것도 욕심이지. 무릎도 시큰거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해가 갈수록 힘들어.
세 자식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이 건물하고 가게를 정수한테 넘기려고 한다. 정호의 젓가락이 식탁을 탁 하고 쳤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만이 놀란 얼굴로 손을 저었지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게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야.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두려는 거다. 수빈이 학비도 돼야 하고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너는 버는 것도 꼬박꼬박하고 살림도 반듯하니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우에게는 믿고 맡길 수 없고 미경에게는 줘봐야 남편 빚 갚는 데 쓸 것이라는 뜻이지요.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속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정호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내가 이 가게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정수는 대전에서 살면서 1년에 2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잖아. 그런 놈한테 건물을 넘겨? 할머니의 눈매가 서늘해졌습니다. 네가 이 가게에서 번 돈을 어디에 쓴 건지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지요. 엄마, 이런 건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꼭 정수한테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공평? 내 재산은 내가 정한다. 내가 이 가게에서 30년을 벌어서 산 집이야. 누구한테 줄지도 내가 정해. 그날 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민망한 얼굴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할머니는 남은 그릇을 묵묵히 치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호와 미경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었지요. 인적이 드문 골목 끝에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들고양이 한 마리만이 두 사람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가 평소보다 자주 할머니 가게를 들락거렸다는 것, 그리고 미경이 전에 없이 주말마다 신당동을 찾았다는 것. 할머니는 자식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찾아오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의심하겠습니까? 2001년 10월,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행주를 빨아 널었지요. 2층으로 올라가 형광등을 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박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의 셔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큰아들 박정호가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물을 올리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신당동 골목에서 떡볶이 냄새가 다시 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001년 10월 하순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늘 그렇듯 아침부터 분주했지요. 가게마다 재료를 부리는 소리, 셔터 올리는 소리, 물 끼얹어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의 셔터를 올리는 손이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큰아들 박정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솜씨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떡봉지를 뜯고 양념장 통을 뒤적거렸지요. 30년을 어머니 곁에서 봐온 사람이니 대략의 순서는 알았지만 손놀림은 확실히 서툴렀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것은 옆 가게 주인 이복순 씨였습니다. 복순 씨는 순덕 할머니와 20년 넘게 이웃하며 장사해온 사람이었지요. 가게 사이에 벽 하나를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남은 재료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아침마다 순덕이 언니, 오늘도 힘내자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니 복순 씨가 참다 못해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 순덕이 언니는 어디 간 거야? 사흘째 안 보이네. 정호는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지요. 어머니가 요즘 무릎도 안 좋고 혈압도 높으셔서요. 충남 쪽에 먼 친척 어르신이 계신데 거기 내려가서 당분간 쉬기로 하셨습니다. 시골 공기가 좋으니까 좀 쉬고 오시는 게 낫다고 하셔서요. 복순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가? 순덕이 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정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거라 인사드릴 겨를이 없으셨나 봅니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복순 씨는 영 개운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렇다니 더 파고들 수가 없었지요. 옆가게 문제에 깊이 끼어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순 씨만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김밥집 사장님도, 모퉁이 문구점 아주머니도, 아침마다 할머니네 떡볶이를 한 접시 사가던 우체국 집배원도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순덕이 아줌마 어디 갔어? 정호의 대답은 늘 같았지요. 시골 친척 댁에서 쉬고 계십니다. 같은 말을 10번, 20번 반복하는 사이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의 관심이란 것이 그렇지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어도 들을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오면 그것이 어느새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김영자 씨, 올해 63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순덕이네 떡볶이에 가장 오래된 단골이었지요. 1980년대 초반 남편을 따라 신당동으로 이사 왔을 때 처음 이 가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과 주인 사이였지만 20년이 넘게 드나들다 보니 거의 친구가 된 것이지요. 영자 씨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가 쑥찜질 방법을 알려주고, 할머니가 허리가 시큰거린다 하면 영자 씨가 파스를 사다 주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가게 문 닫은 뒤에 2층 살림집에서 둘이 소주 한 잔씩 하는 것이었지요. 반찬 몇 가지에 소주를 기울이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유일한 속 터놓을 상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자 씨가 할머니 실종 소식을 들은 것은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가게를 찾아갔더니 정호가 서 있었지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정호야, 내 엄마 어디 갔어? 정호가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충남 친척 어르신 댁에 내려가 계십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요. 영자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 지난달에 나랑 소주 마시면서 나는 팔팔하다 그랬던데. 그리고 순덕이가 나한테 한마디 없이 어딜까? 전화라도 했어야지. 거기가 시골이라 전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연락되면 전해드릴게요. 영자 씨는 그날 떡볶이를 한 접시 시켰지만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맛이 달랐거든요. 양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오던 그 감칠맛이 없었지요. 가게를 나서며 영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덕아, 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 무렵 가게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정호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것이지요. 대표자 이름이 박순덕에서 박정호로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절차에는 할머니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이미 갖고 있었지요. 서류 준비를 도운 것은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접수했고, 담당 직원에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들이 가게를 맡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가족 간에 가게를 넘기는 일은
흔하디흔한 일이니까요. 가게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 간판은 그대로였지요. 이름만 보면 할머니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정호였습니다. 정호의 떡볶이는 할머니의 것과 달랐습니다. 양념 비율을 얼추 따라 했지만 할머니처럼 새벽부터 양념장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요. 시판 고추장에 무력과 설탕을 대충 섞었고 어묵도 직접 꼬치에 꿰지 않고 잘라서 넣었습니다. 떡을 불리는 시간도 짧았고 삶은 달걀 서비스는 사라졌지요.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맛이 변했다는 말이 골목에 퍼졌지요. 그래도 가게는 유지되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라는 입지가 워낙 좋았고 처음 오는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손님은 간판만 보고 들어왔으니까요. 11월이 되자 영자씨가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기 때문이지요. 정호야, 엄마 계신데 전화번호 줘. 내가 직접 전화할게. 정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영자 이모, 거기가 진짜 깡시골이라 전화가 안 터져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쉬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깡시골이라 전화가 안 터져? 요즘 세상에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어딨어. 그 동네 이름이라도 알려줘. 내가 편지라도 쓸게. 정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주소를 저도 따로 안 적어놨어서 다음에 연락되면 꼭 전해드릴게요. 영자씨는 가게를 나오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생 신당동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30년 가까이 새벽마다 그 가게에 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떡을 볶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다고요? 친한 버색에 전화 한 통 없이? 가게를 아들에게 통째로 맡기고? 영자씨는 집에 돌아와 2층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덕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달 첫째 주 화요일 밤 2층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할머니가 한 말이었지요. 영자야, 나 큰맘 먹고 결정했어. 건물을 정수한테 넘기려고. 정우한테 줬다가는 도박에 다 날려먹을 거고 미경이네는 사위가 그 모양이잖아. 정수가 제일 믿음직해. 영자씨가 물었었지요. 그래? 정호가 가만히 있을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만히 있든 말든 내 마음은 정했어. 내 재산이야. 내가 정하는 거지. 그 대화가 채 한 달이 안 되어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정수가 아닌 정호의 것이 되어 있었지요. 영자씨의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일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쉽게 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의심이었지요. 하지만 영자씨는 경찰에 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어머니를 해쳤다는 끔찍한 상상을 입 밖에 꺼내기가 두려웠지요. 만에 하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면 남의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의심의 발목을 잡았지요.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신당동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고 노점의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계절이었지요. 순덕이네 떡볶이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정호가 혼자 가게를 지켰고 미경이 주말에 가끔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골목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셔터는 매일 아침 올라갔고 떡볶이 냄새는 여전히 골목에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점점 오래된 소식이 되어갔지요. 12월의 어느 저녁 영자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 앞에서 발이 멈추었지요. 유리문 너머로 정호가 냄비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님 2명이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요. 영자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꽃으로 만들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지요. 세월이란 것은 때로 진실 위에 먼지를 쌓는 일도 합니다. 의심은 서서히 흐려지고 일상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어느새 시골에서 잘 계시겠지 하며 자신을 납득시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2001년의 가을은 겨울이 되었고 겨울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계절이 바뀔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영자씨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마지막 밤에 부어준 소주잔의 온기를, 그리고 그 온기가 갑자기 사라진 밤의 차가움을. 2003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지요. 대전에 사는 작은 아들 박정수는 그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매번 같았지요. 형, 어머니 전화 좀 연결해줘. 그리고 형의 대답도 매번 같았습니다. 거기가 시골이라 전화 사정이 안 좋다. 어머니 편하게 쉬고 계시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라. 정수는 처음에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형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실제로 무릎이 안 좋으신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편히 쉬고 계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을 달래보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풀리지 않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우선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언제 걸어도 꺼져 있었지요. 할머니는 1999년에 작은 폴더폰을 하나 장만했었습니다. 손녀 수빈이에게 전화하려고 산 것이었지요. 그 전화기로 한 달에 2번씩 대전에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수빈아, 밥 잘 먹고 다니냐? 짧은 통화였지만 꾸준했지요. 그 전화가 2001년 10월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수가 몇 번을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돌아왔지요. 정수의 아내 윤서영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수빈이한테 전화 안 하신 지 벌써 2년이야. 수빈이 생일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어머니가 수빈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 정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빈이를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하는 사람이었지요. 명절에 올라가면 수빈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놓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손녀 생일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그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절에 서울에 올라가면 형은 번번이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가 계시니까 여기서는 못 뵌다는 말뿐이었지요. 정수가 그럼 그 시골에 같이 가자고 하면 정호는 어머니가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신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다. 며 막았습니다. 2003년 설, 정수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신당동 골목을 찾았지요. 가게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순덕이네 떡볶이였지만 유리문에 낀 기름때가 예전보다 두꺼웠고 가게 암벽에 붙어있던 할머니의 사진이 떼어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끓고 있는 떡볶이의 빛깔도 어머니가 만들던 것과는 사뭇 달랐지요. 정수는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 한 젓가락 먹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뒤끝에 달큼한 감칠맛이 남았지요. 비법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추장에 조청을 넣고 멸치 육수로 양념을 풀고 약한 불에 오래 졸이는 것. 그 수고로움이 맛의 전부였지요. 정호의 떡볶이에는 그 수고로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정수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형이 말한 충남 서천의 먼 친척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지요. 정수는 대전시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적 등본을 떼어 친족 관계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씨의 본적은 충남 논산이었고
그 위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도 서천에 거주한 친척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요. 혹시나 싶어 어머니 쪽 친척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박순덕의 친정은 논산이었고 외가 쪽으로도 서천과 연결되는 인척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천군청에까지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박순덕이라는 이름으로 전입 신고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대답은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충남 서천에 친척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곧장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서천에 친척 없어. 아버지 쪽으로도 어머니 쪽으로도. 재적 등본 다 확인했어. 형이 말한 친척 어르신, 그 사람 누구야? 어머니 정확히 어디 계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5초였는지 정수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지요.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내가 지명을 잘못 기억한 것 같다. 서천이 아니라 홍성일 수도 있고. 아니, 보령이었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알아서 가신 거라. 정확한 주소는 나도 잘 모른다. 정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 어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몰라? 어머니를 시골에 모셔다 드린 게 형이잖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야,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같이 간 거라고. 내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친척 댁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분이라 합니다. 말이 바뀌고 있었지요.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중북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2001년 10월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박순덕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든 정수는 그제야 21번 크게 내쉬었지요. 2년 넘게 가슴에 쌓아둔 불안을 마침내 꺼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2003년 당시 노인 실종 사건의 수사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랐지요. 매년 수천 건의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치매로 인한 배회이거나 가출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 인력은 부족했고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실종 사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중부서 형사팀의 오재환 경위.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그가 맡고 있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지요. 오 경위는 우선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호 씨, 어머니 박순덕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머니 현재 거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위님, 어머니가 도시 생활이 힘드시다고 해서 시골 아는 분 댁에 가신 겁니다. 제 동생이 좀 유별나서 걱정이 많은데 어머니는 안전하게 잘 계십니다. 그 시골이 정확히 어딥니까? 충남 쪽인데 어머니가 직접 아는 분한테 가신 거라 정확한 주소를 제가 모릅니다. 오 경위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일단 미경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경의 대답은 정호와 거의 같았지요. 어머니가 당신 뜻으로 시골에 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용한 데서 쉬고 싶다고 하셨고요. 동생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물리적 증거는 없었고 사라진 사람은 69의 노인이었습니다. 2003년의 경찰 시스템에서 이 사건은 더 깊이 파고들기 어려운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 경위는 전산의 가출인으로 등재하고 주변 탐문을 몇 차례 실시한 뒤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 씨,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중 두 분이 어머니의 자발적 이동이라고 진술하고 계시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형과 누나의 입이 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정수의 아내 서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35살의 평범한 가장에게 서울의 미군 같은 실종 사건을 혼자 파헤칠 여력은 없었지요. 그 뒤로 몇 년간 정수는 명절 때마다 서울에 올라가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당동 골목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혹시 2001년 10월 무렵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어머니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대부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글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없어. 단골 김영자 씨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영자 씨는 정수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수야, 나도 네 엄마가 걱정이야. 순덕이는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갈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나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느낌만 그래. 정수는 영자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혹시라도 어머니에 대해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있되 증거는 없었지요. 느낌만으로는 사건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세월은 가게의 간판도, 골목의 풍경도, 사람들의 기억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덕이네 떡볶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순덕이를 기억하는 손님은 점점 줄었지요.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오만 보아왔으니 그 가게의 주인이 원래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2007년 정호와 미경이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 박순덕의 실종 선고를 청구한 것이지요. 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재산 상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지요. 정호와 미경은 법무사를 통해 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2001년 10월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5년이 넘도록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지요.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보와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내어 박순덕의 생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고 기간은 6개월이었지요. 정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대전의 집으로 법원 서류가 한 통 날아왔지요. 어머니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과 누나가 어머니를 법적으로 죽이려 한다. 아직 살아 계실 수도 있는 어머니를 종이 한 장으로 사망 처리하려 한다. 정수는 곧장 법원에 이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에는 범죄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2003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적었지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실종 선고 청구의 요건은 5년간의 부재였고 그 요건은 충족되어 있었지요. 이에 신청은 실종 선고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었는데 범죄 혐의만으로는 실종 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형사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였지.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었지요. 2008년 여름 법원은 실종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순덕은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인 2006년 10월로 소급되었지요.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신당동 2층 건물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세 자녀에게
각각 3분의 1씩 돌아갔습니다. 정호와 미경은 각자의 지분을 합쳐 건물의 3분의 1을 확보했고, 정호가 건물을 단독으로